민주당은 전당대회 사흘째 행사를 열고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청취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사흘째 행사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등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있게 될 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 준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억만장자 친구들만 배불릴 이기주의자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대선 승리를 일구겠다는 전략을 굳혔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사건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야외 유세를 소화했습니다. 방탄유리가 등장했습니다. 11월 선거에서 10지구 시의원에 도전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가 주민들의 지지와 함께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남가주의 전기 사용료가 폭등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절감하는 방법 가운데 플렉스 알러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집안 이동으로 주민들에게 가스 공급이 중단된 팔로스 버디스 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되면서 올해 MIT 공과대학의 아시안 학생 입학은 늘고 흑인 라틴계 학생은 큰 폭 줄어들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지난달 연방준비제도 이사록에서 금리 인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9월 금리 인하 폭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무부가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활동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달라이 라마와 뉴욕에서 회동했습니다. 중국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괴담 진원지라며 야당을 공격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검찰 수사를 놓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고 이후 김 이사장은 노 관장에게 사과한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시즌 39홈런, 39도루를 기록하면서 40 클럽 가입에 각각 한 개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달성할 가능성 큽니다. 일본 고교 야구 대회인 고시엔에서 전교생 200명이 채 안 되는 한국계학교가 오늘 대망의 결승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들이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에 많은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4.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요새 공과금 페이먼 빌 받아보기가 겁난다. 편지가 오긴 오는데 뜯어보기가 겁난다. 요새 편지 안 받고 이메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메일 열어보기도 겁나요? 뭐 이러시는 분들 많습니다.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걱정이고. 올여름 남가주 전기료가 폭등하면서 일부에서는 월 수백 달러까지 전기세가 오른 상황입니다. 내 무슨 비즈니스 하는 줄 알았어요? 라는 주민들도 계셨습니다. 전기 사용료가 그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기 사용료를 절감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연방에너지정보당국 측에 따르면 미주에서 올여름 전기세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 미주 전력소재 작동, 설치를 비롯한 기타 관리 비용들이 늘면서 전기세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주의 경우 산불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전기 설치나 전력 송신 비용, 그리고 태양광 패널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전기세가 폭등했습니다.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력 사용을 줄여주는 방법 중 하나인 플렉스 알러트 노티피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플렉스 알러트는 통상적으로 여름 가장 더운 시간대에 사용자들의 전력 사용 플랜을 짜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전력 사용을 줄여주는 방법을 마련해줍니다. 사용자들은 플렉스 알러트를 통해 대형 가전제품 사용을 피할 수 있으며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해 오후와 오전 시간대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러트는 또한
발전소의 정전, 화재로 인해 전선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사용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줍니다. 플렉스 알러트 외에 매달 폭등한 전기세와 관련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 PG&E, 그리고 SDG&E 회사들은 가구 혹은 개인이 지불해야 되는 전기료의 20% 이상을 할인해 줍니다. 유틸리티 회사들은 또 가족 전기료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제공해 3인 이상 가구에게 매달 전기료의 18%의 할인을 해줍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수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구 소득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플렉스 알러트와 수혜 프로그램 외에도 전기 사용을 줄여주는 습관들을 마련하는 것인데 과도한 에어컨 사용 시간을 줄이고 집안의 온도를 70도까지 맞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기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남가주 에디슨, PG&E, 그리고 SDG&E 회사들의 웹사이트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 집안 이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가스 공급까지 중단된 팔로스버디스 지역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집안 변동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집안 이동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가스 공급까지 중단된 팔로스 버디스 지역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한 집안 변동을 겪고 있다고 지질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20일 열린 팔로스 버디스 시의회 회의에 참석한 지질학자들은 란초 팔로스 버디스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가스 공급 중단을 초래한 집안 이동이 앞으로 수백 채의 가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문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집안 이동으로 인해 서던 캘리포니아 가스 컴퍼니는 포르투갈 밴드 지역에 더 이상 가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질학자들이 해당 지역 조사에 들어갔는데 집안 이동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 같은 집안 이동의 속도는 전례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도표에서 지질학자들은 포르투갈 밴드 지역에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여긴 지역을 살핀 결과 집안 이동의 문제로 지목되는 알타미라 미끄럼 평면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뻗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미끄럼 평면은 롤링힐스 지역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5년 전보다 최대 100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질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남가주의 실업률이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남가주의 4개 카운티의 실업률은 6%로 전달인 6월의 실업률 5.4%, 그리고 지난해 실업률 4.9%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의 실업률은 2021년 10월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남가주의 평균 실업률이 4.7%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아진 것입니다. 지난 7월에 LE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52만 8,800명이 실업 상태였습니다. 이는 6월 달보다 5만 400명이 늘어난 수치고 1년 전보다 9만 7,900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구직이 어려운 이유는 가주는 물론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둔화 때문입니다. 주 원인은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비용이 늘어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위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남가주 주민들이 최근 구직 활동을 재개한 것도 실업률을 높이는 데 한몫했을 수 있습니다. 또 7월에는 교육자들이 여름 휴가에 들어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7월에 실업률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로 지적됩니다. 하지만 가주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종업원 임금이 시간당 $20로 인상된 지난 4월 1일부터 오히려 채용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임금이 오르면서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지난해 연방 대법원 판결로 폐지가 됐죠. 그래서 올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의 신입생들을 분석해 보니까 아시안 학생들은 늘어났고 흑인과 라틴계 학생은 큰 폭 줄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MIT가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대입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한 이후 올해 신입생 중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카 원주민 등의 비율이 이전의 2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날 MIT가 공개한 올가을 신입생 파일에 따르면 특히 흑인 학생들이 급감했습니다. 올가을 신입생 1,102명 가운데 흑인은 5%로 예년의 13%에 비해서 대폭 줄었습니다.
히스패닉 학생은 11%로 예년의 15%보다 상당폭 줄었습니다. 반면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은 예년의 41%에서 올해는 47%로 늘어나면서 전체 신입생 중에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백인 학생의 비율은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MIT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인종 구성비 변화가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판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소송의 피고였던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다양성을 증진시켜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캠퍼스에 다양한 관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말 인종을 고려한 입학 관행이 헌법이 명시한 평등한 보호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내려진 판결로 2028학번인 올가을 신입생 구성비부터 당장 달라진 것입니다. 지난해 내려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명문대 중에서 신입생들의 인종적인 구성비를 공개한 것은 MIT가 처음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판결로 명문대 입시에서 아시안들이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예상이 맞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MIT의 셀리 콤블러스 총장은 지난해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2028학번 클래스는 이전처럼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꾀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 가을 학년도 MIT 신입생의 인종 구성을 보면 아시아계가 47%, 백인이 37%, 히스패닉계가 11%, 흑인이 5%, 아메리카 원주민이 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학의 관계자들은 연방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면서도 소수계 지원자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신입생 리크루팅과 입학 전략을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 사회보장연금 등을 지급하는 연방사회보장국 SSA의 행정 오류로 인해 많은 한인 수혜자들이 잘못된 금액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것을 수정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사회보장국 감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을 기준으로 SSA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계류된 건수가 520만여 건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계류 건수가 많다 보니 잘못 지급된 사례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은 698일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SSA는 현재 직원 감소와 업무량 증가, 자금 부족 등이 적재 건수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때 LA 10지구 시의원도 뽑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10지구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이 그레이스 유 후보가 선거 캠페인 그리고 한인들의 많은 지지, 후원 당부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합니다. LA시는 새로운 후보자들이 자금이 없이도 경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 후보자들에게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매칭 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A시는 개인 자금에서 기부하는 각 LA 시민당 최대 $774까지 기금을 매칭해줍니다. 올해 11월 선거에서 LA 시의원 후보자에게 매칭될 수 있는 최대 기부금은 $21만 7천 그레이스 유 후보의 캠페인에 기부하는 모든 로스앤젤레스시 거주자는 캠페인에 매칭 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현재까지 매칭 기금을 제외하고 약 $15만 모금했습니다. 유 후보는 목표 금액인 $70만 도달하려면 시의 매칭 기금 $21만 7천 감안할 때 앞으로 추가로 $33만 3천 모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는 1인당 $230 이상을 기부하면 시정부의 1인당 최대 매칭 펀드 $774를 받을 수 있어 총 $1,004가 모금된다며 천사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포함된 10지구에 첫 번째 한인 시의원 당선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후원과 매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자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또 유권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포스트카드를 작성하고 유권자의 선거투표 등록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전화 424-777-3692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남가주에는 더위가 가시고 가을에 선선함이 찾아온다는 절기 처서를 맞았습니다. 낮 기온에 큰 변화가 찾아오고 밤 최저 기온도 역시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아져서 단 하루 만에 급격한 기온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고 LA 다운타운 지역은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기도 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선선한 날씨는 다음 날 토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낮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2도, 58도, 해안 지역은 77도, 6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대체로 흐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5도, 낮 최고 기온 89도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로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경합주 맞불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는 제3 후보인 케네디 주니어 포섭이 거의 성사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YTN입니다. 부인의 소개 영상으로 무대에 오른 팀 월즈 주지사는 일생의 영광이라며 부통령 후보직을 수락했습니다. 고등학교 풋볼 코치였던 월즈에게 관중들은 코치 월즈를 연호했습니다. To get in the trenches and do the blocking and tackling. 1 inch at a time, 1 yard at a time, 1 phone call at a time, 1 door knock at a time. 3일차 전당대회는 팀 월즈의 날이었습니다. 후보직 수락 연설로 분위기가 고조됐고 이번 대선에서 월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쳐났습니다. 월즈의 과거 제자들은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월즈 지명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I'm glad that we've got a championship winning coach on our team. Serving with Tim for 12 years in the Congress, he united Democrats, Republicans, and Independents to turn a red district blue. 전날 오바마 전 대통령을 훌륭한 신사라고 표현한 트럼프는 하루 만에 돌변했습니다. 미국의 초음속 미사일 계획을 러시아에 넘긴 건 오바마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바마가 전당대회 무대에서 자신을 인신공격했다며 비난했습니다. You know, they always say, sure, please stick to policy, don't get personal. And yet they're getting personal all night long, these people. Do I still have to stick to policy? 이런 가운데 제3 후보인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 주 안에 대선 포기를 선언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차기 정부 장관직을 두면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정치적 거래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경쟁이 박빙인 상황에서 지지율이 10% 안팎까지 나온 케네디가 트럼프 편에 설 경우 또 한 번 대선 판도가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한편 어제 행사에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핏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의 차기 주자들이 나란히 연설에 나서서 정부 통령 후보 해리스 월즈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깜짝 등장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객석에 여러와 같은 환호 속에 등장한 오프라 윈프리는 오바마 부부의 어제 연설은 정말 대단했다. 우리는 이제 불타고 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카말라 해리스를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강조한 뒤에 미국은 계속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라면서 이는 헌신을 요구하며 인생의 불안당들에게 맞설 것을 요구한다며 만연한 인종차별과 성차별, 경제적 불평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없는 켈레이디의 집이라면 우리는 그 고양이도 구하려 할 것이라며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이 지난 2021년 당시 아이가 없는 여성이 많은 민주당 지도부를 비하한 켈레이디 발언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트윗과 거짓말 바보짓의 위에 있다며 그들에게는 여론의 어른들의 대화가 필요하다. 문명화된 대화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진실을, 자유를 선택하자, 기쁨을 선택하자, 카말라 해리스를 선택하자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흑인 유권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전격 선언함에 따라 흑인 표심 결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서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 방송은 오프라 윈프리의 어제 지지 연설은 첩보 작전을 연상케 하는 극도의 보안 속에 이루어졌고 사전 연습 당시에도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으로 나타나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조차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셋째 날에 어떤 어제 민주당을 이끌어갈 대권 잠룡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인사들이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뒤 역사의 새로운 장을 넘길 때마다 더 진보하고 자유를 확대했다며 이번 대선은 우리가 혼돈과 극단주의를 정의되는 국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품위, 명예, 계속되는 진보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자유를 가져다주는 척하지만 실제는 자유를 앗아갈 것이라며 민주당,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정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이 부정적이고 불만으로 가득 찬 어둠의 정치를 한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의 어둠의 정치를 영원히 끝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11월에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과 정책을 선택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더 좋은 정치를 선택할 수 있다며 희망과 가능성, 자유와 신뢰의 정치, 그게 해리스와 팀월즈다라고 밝혔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화물선 충돌 사고로 교량이 붕괴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이 해리스 부통령이었다라고 소개하고 편한 시기에 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어려운 시기가 와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며 나는 그 순간 카말라 해리스가 우리를 이끌 적임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메릴랜드의 첫 흑인 주지사로 당선됐고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흑인 주지사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전당대회장에 모습을 비치지 않은 채 오늘 있을 대통령 후보직 수락연설 준비에 전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나흘간의 일정에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바로 오늘 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면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는 어제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해리스 부통령이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연습하고 연설문 최종 수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청중이 연설 내용 하나하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낄지 예상하면서 연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카고에 모여든 가족과도 이번 주에 충분한 시간을 보냈고 가족 중에 일부는 연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측근들은 해리스가 부통령이 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가 여전히 이번 수락 연설을 자신의 목소리로 미국에 전하는 자기 소개로 여기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은 사흘 동안 전대 기간 에너지와 스타 파워를 발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요일 밤의 수락 연설로 해리스가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9일 전당대회 첫날 행사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고 다음 날에는 대선 유세를 위해서 부통령 후보인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와 밀워키로 향했습니다. 월스 주지사는 이날 사흘째 행사에서 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을 마쳤고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을 앞둔 러닝메이트 월스 주지사에게 어제 전화해서 그의 모습이 환상적일 것이라며 응원했습니다.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확정함에 따라 월즈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벤스 상원의원 간의 대결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흑수저 출신인 이들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백인 남성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군복무 이외에는 사회 경력이나 정치적 성향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네브래스카 시골에서 태어나 채드런 네브래스카 주립대를 나온 월즈 후보는 정계 입문 전에 주 방위군 근무, 고등학교 교사, 미식축구 코치 등 평범한 이력을 가진 소박한 동네 아저씨 이미지입니다. 아내 고향인 미네소타에 정착한 그는 2004년 대선 때 존 케리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게 계기로 정치에 나섰고 이후 연방 하원에 이어서 미네소타 주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로 재임하면서 낙태권, 총기 안전 문제, 보편적 무상급식 등의 정책을 실시해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를 통해 동부의 에팔레치아 산맥 주변의 가난한 백인이 처한 처참한 실상을 고발한 이 JD 벤스 후보는 힐빌리 출신의 엘리트입니다. 이 힐빌리, 중부 산악지대에 사는 농민, 나무꾼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서 태어난 그는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벤처 캐피탈리스트 등으로 성공하며 아메리칸 드림의 표상입니다. 특히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에 입학했고 이라크에 파병됐던 이력도 있습니다. 월즈 주지사와 벤스 의원 간의 이런 대결, 지금까지는 월즈 주지사가 다소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현재까지 친근한 인상을 무기로 유세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월즈 후보에 대한 호감도 36%, 벤스 후보 27%로 AP통신의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둘 다 모두 전국적인 인지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러스트벨트인 북부 경합주 표심을 주 타겟으로 하는 월즈 후보와 벤스 후보 간의 본격적인 승부, 이제부터라는 평가입니다. 두 사람은 10월 1일 부통령 TV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야외 유세를 소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슈버러 야외 행사장에 마련된 무대 위에 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이날 유세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무대 앞뒤로 설치된 대형 방탄유리였습니다. 비밀 경호국 SS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야외 연설 현장에 방탄유리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S는 지금껏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만 방탄유리로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퇴직 대통령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대에 방탄유리가 설치된 것은 지난달 13일 그를 겨냥한 암살 시도 이후 SS의 경호 실패에 대한 비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당시 유세에서 SS는 총격범이 유세장 인근 건물에 지붕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총격 때까지 약 20분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휩싸였던 SS는 어제 유세 현장에 대한 경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억만장자 친구들만 배불릴 이기주의자다라는 프레임에 가둬서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일구겠다는 전략을 굳혔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향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프레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두려 하는지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선명히 드러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숀 페인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트럼프는 파업 파괴자라는 티셔츠를 입고 자랑한 것을 꼽았습니다. 파업 파괴자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사용자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노동운동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입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가세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코르테스 하원 의원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월가 친구들의 손바닥에 기름을 바를 수 있다면 1달러에도 이 나라를 팔 것이다 라고 비난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자신과 부자 친구들을 돕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해리스의 접근 방식이 선거일까지 지속될 만큼 내구성이 있는지는 지켜보아야 한다며
해리스의 끊이지 않는 행운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팽팽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부통령이긴 하지만 정치인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공화당은 앞으로 몇 주간 그녀를 위협할 정도로 진보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민 문제를 포함한 바이든의 가장 인기 없는 정책과 그녀를 연결하는데 수억 달러를 쏟아부을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대선 후보로 등판한 지 한 달도 안 된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 정치 기부금을 트럼프보다 4배나 더 모으면서 초반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해리스 후보의 최대 지원 세력은 과연 누구인지 KBS가 분석해봤습니다. 온라인에서 59만 차례 이상 조회된 영상입니다. 우스꽝스럽게 묘사된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고 이것이 우리의 후보라고 덧붙입니다. 춤을 추거나 웃는 모습을 유독 강조한 영상들에는 솔직한 언니를 일컫는 젊은이들의 유행어가 따라붙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캠프가 젊은 유권자, 이른바 Z세대를 겨냥한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20대 유권자들의 평균 지지율은 한 달도 되지 않아 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미 언론들은 젊은 유권자들이 대선판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I mean, before Kamala was our nominee, it was two old guys, and we can't relate to that, to be real honest with you. 이외에도 유색인종과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한다는 공감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도층 사이에서의 인기도 상승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극복해야 할 과제로 올해 미 대선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문제가 꼽힙니다. Look at this. Donald Trump holds an advantage on who voters trust more in the economy. Look at that. He leads Harris by 12 points. 뉴욕타임스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가 높아졌지만 신선함 때문일 수 있다며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고용시장이 당초 파악했던 것만큼 뜨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공식 통계 수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3월 기준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종전에 내놨던 숫자에서 81만 8천 명 줄여서 수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에 발표된 수치보다 30% 낮았다는 의미입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24만 6천 명에서 17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 같은 하향 조정폭은 2009년 이후 가장 큽니다. 고용통계 수정 발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기존의 통계 발표 이후 추가된 광범위한 주 단위 납세 자료를 반영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확정 통계는 내년 2월에 발표되고 지난 4년간 사례를 비춰볼 때 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건도 소폭 상회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상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4일부터 10일주간 18만 6천 3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4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로운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 4월 하순 이후 계속 상승 흐름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 비싼 건 사지 않는다. 이런 지금 얘기가 계속 있는데 통계로도 소매점들의 실적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소매업체 타겟이 지난 2분기 매출이 2.74%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으로 타겟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상품 판매 가격 인하 때문입니다. 4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겪고 있던 타겟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고객들이 자주 찾는 상품 5,000개 가격을 인하했고 이 전략이 들어맞은 겁니다. 다른 할인점들도 선전했습니다. 월마트가 지난 분기 4.2% 매출이 증가했고 할인 매장 TJmax도 매출이 4%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고객을 할인점에 빼앗긴 백화점 메이시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스타벅스,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사 먹느니 그냥 집에서 먹자. 이런 주의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수리, 리모델링 용품 판매하고 있는 홈디포, 로우스도 매출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집수리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연준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9월에 금리가 과연 얼마나 낮춰질 것인가에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만장일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의사록에선 투표 전 여러 위원들이 7월에도 금리 인하 여건이 갖춰졌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고용 목표 달성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표가 이대로 간다면 9월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시각대로 미국 고용 상황이 당초 발표보다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고용 집계를 수정하면서 연간 고용 증가폭을 종전보다 81만 8천 명 낮췄습니다. 한 달 평균 6만 8천 명꼴입니다. 내년 초 확정치에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하향 조정폭은 2009년 이후 가장 큽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 금리 인하폭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We think we're going to be in an environment where we're going to get probably 75 basis points worth of cuts between now and the end of the year. The big question is it 25 in September or 50? 이에 따라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가 하락했고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는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르긴 했지만 강한 상승세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경제정책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현지 시각으로 23일에 있을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최근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빅테크와 협력업체들이 전 세계 노후 발전소와 산업 부지를 매입해 데이터 센터 캠퍼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AI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충분한 전력 공급을 포함해 적절한 여건을 갖춘 부지를 물색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시장이 토지 가용성과 전력 부문에 있어 제약이 심해지면서 노후 발전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글로벌 부동산 업체가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그룹 JLL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통상 발전소가 필요한 하이퍼스케일 시설들이라며 데이터 센터 개발자들이 발전소와 인프라 부지 등의 입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이곳 미국에서 모델 X 제품 9천여 대를 리콜해 일부 부품을 교체합니다. 어제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6년형 모델 X의 루프 조각이 차량에서 분리될 수 있는 문제로 해당 차량을 리콜한 것입니다. 대상 차량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생산된 9,136대이고 추정되는 결함 비율은 10%가량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차량의 전면과 중앙 루프의 장식 트림 조각, 아플리케가 접착제 없이 차량에 부착돼 있어 트림의 하나 또는 두 조각 모두가 차량에서 분리될 수 있다면서 이는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충돌 사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서비스 센터에서 루프 트림의 접착력을 테스트하고 필요에 따라서 무상으로 트림 조각을 다시 붙여줄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교통사고로 한국인 3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승합차는 아예 지붕과 문짝이 사라졌습니다. 충돌한 차량 역시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 내려앉았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3시 15분쯤 뉴질랜드 아우라키 인근 고속도로에서 승합차와 마주오던 사륜구동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한국인 스키 선수 2명 등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국인 1명과 맞은편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Very preliminary stages of the investigation at the moment. Our serious crash investigators are here mapping the scene and the road will remain closed until such time as that's completed and the vehicles have been removed. 뉴질랜드 헤럴드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대회 참석과 전지훈련을 위해 최근 뉴질랜드를 찾은 한국인 스키 선수들과 코치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이들이 한국의 스키팀 소속이며 훈련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에선 일주일 전에도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스키협회는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일행이 협회 등록 선수는 맞지만 국가대표는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현재 사고 관련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면서 협회 차원에서 파견한 훈련이 아니다 보니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라디오는 라디오 서울.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요새 메이저리그 보는 재미 쏠쏠하죠. 홈런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뉴욕 양키즈의 에런 저지. 그런데 저지보다 오타니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홈런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에런 저지보다 오타니가 더 파급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40 홈런 40도루에 도전하고 있는 오타니 선수가 어제 도루 1개를 추가해서 39홈런 39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타니 선수는 오늘 목요일 내일부터 펼쳐지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경기에서 이 기록 달성할 가능성 상당히 크죠. 네. 그리고 또 하필이면 홈 경기예요. 내일부터 다저스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이제 주말 3연전을 갖게 됩니다. 자, 이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과연 오타니 선수가 40홈런 40도루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기에 뭐 굉장히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타니 선수는 지금 8월에 지난 8월에 이번 8월에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홈런과 도루로 이렇게 인기를 쫙 끌고 있는데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MVP는 뭐 저지와 오타니로 뭐 확정됐다.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타니 선수가 과연 메이저리그 역사상 6번째 40-40 달성하는 선수가 되고 최소 경기로 40-40을 달성하는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이번 주말 한번 지켜보시죠. 일본 고교야구 대회인 고시엔에서 전교생 200명이 채 안 되는 한국계학교가 오늘 대망의 결승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들이 이뤄낸 기적 같은 성과에 많은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 우승을 거둬서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단 3차례 출전 만에 고시엔 결승 티켓을 거머쥔 교토국제고 선수들만큼이나 관중석도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동해바다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가 이번 대회에서만 5차례 울려 퍼졌습니다. 산과 계곡에 둘러싸인 교토국제고 뙤약볕이 내리쬐는 운동장에서 야구부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헌 운동화와 야구 방망이도 줄줄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뿌리를 둔 학교답게 체육관 입구에는 홍익인간 액자와 장승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원 160명 가운데 60% 이상은 일본인 학생. 이번에 출전한 선수 중에 제1교포는 1명뿐입니다. 전국의 3,400여 개 팀 중에서 49개 팀만 본선에 오른 만큼 한인교포 사회도 기적적인 성과에 크게 감동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대표팀과 맞붙는 내일 결승전에는 한인교포 2,000명 이상이 응원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죠. 이 동포 사회에서 동포분들이 하나로 되는 계기가 별로 없어요. 이런 특히나 그 어린 아이들이 이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꿈의 고장 고시엔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승팀의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지게 될지 일본 열도에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효고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2024년 8월 2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